지난 1차부터 해가지고 쭉 계속되었던 게 이 코로나 병 자체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우리 사회에서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강좌를 준비했는데 선생님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강의 끝나는 걸로 되니까 다들 오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막 놓입니다. 네. 그냥 앉아서. 예,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카메라 앞에서 뭐 하는 게 참 거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안 그런 척하고 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아무튼 뭐 굉장히 심각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 형태를 바꾸고 있긴 하지만, 실은 코로나 이전부터도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의문들은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그거를 확 그냥 폭발시킨 그 효과가 있겠죠. 어쨌든 인간은 근데 잘 변하지 않는 부분과 잘 변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그냥 죽기 싫고 죽는 게 무섭고 두렵고 또 살 때 뭐 저 노예나 저 역축들, 그러니까 소나 말, 일하는 소나 말들처럼 억지로 살고 강제 노동해야 되고 이러는 건 또 피하고 싶죠. 누구라도 다 문화 생활을 누리고 싶고. 근데 그렇게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조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좀 잘 살고 또 풍부하게 풍요롭게 뭐 이렇게 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자본주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로 온 이후로 인류가 엄청난 생산력 발전을 일으켰고 그 덕분에 이른바 절대 빈곤이 꽤 줄어든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뭐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참 미묘하더라고요. 절대 빈곤 척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1.25달러 뭐 이러기도 하고 2.5달러 이러기도 하고 하는데, 또 한국 같으면은 이제 뭐 기초수급 대상자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따지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절대빈곤층이 조금씩은 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러다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수명으로 보자면 한국 같으면 이제 뭐 100세 시대 이게 노인네들 듣기 좋으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점점 그리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뭐 요즘 한 70대 돌아가시면은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80대는 돼야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자본주의적 생산력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그 결과로 뭐 아무튼 뭔가 특히 현실사회주의 무너진 다음에는 이 자본주의의 생명력이라는 거 굉장하다라고 찬탄들 하고, 또 이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거에 그대로 따라가는 게 현명한 삶이다, 인간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풍조가 좀 있죠. 근데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첫째 뭐 덕목으로 치자면은 이 무한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갖춰라. 어떻게 하면 이 변화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살아남기에 적합한 존재가 되느냐, 이것들 가지고 고민들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기 교육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이상하게 또 영어들을 굉장히 많이 시켜왔잖아요. 영어 교육. 저도 영어 교육, 영어는 잘 못하는데 영어 교육은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뭐 책이나 겨우 읽는 수준이고, 어디 가서 얘기 들으면 귀에 안 들어와요. 그 영화, 미국 영화 엄청나게 보는데도 머리에 안 들어와요, 잘. 그냥 자막이 있어야 보게 되고. 그 영어 잘하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영어 교육 엄청나게 시키고. 그러니까 거의 저는 이 대학 교육이 그거로 다 그냥 망하는 것 같아요. 뭐 좀 한국 사회에서 인간 대접 받으려면은 뭐 최소한 영어 한 하루에 5시간쯤 한 3년 그 정도 해야 뭐 그래도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것 같은데, 대학교 들어와서부터 애들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뭐 대학 생활 그걸로 끝나는 거죠.
전공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현실이죠. 뭐, 그런가 하면 또 뭐, 이 서열 구조가 확실하게 생겨버렸죠. 대학, 옛날에는 예를 들면은 뭐 중앙대 같은, 경북대하고 중앙대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아마 경북대가 더 좋다고 생각들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인서울 뭐 이런 이상한 개념 생긴다면 그런 거 다 의미가 없고 그냥 전부 서울 쪽에만 이렇게 이상한 그 풍조가 생겼죠. 그래서 서열이 탁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좋은 대학교 보내려면 사교육비 엄청나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해서 나오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부터 시작해서 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해서 또 임금 격차 엄청나고 그 다음에 이 기업 억지로 들어갔으면 또 거기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OECD에서 아무튼 최장 수준이죠. 뭐 멕시코나 뭐 이런 데하고 조금 뭐 1위 다투고 있지만 아무튼 최장 수준에 그 지난번에 52시간 어쩌고 하는 거 그것도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다 빠져나가려고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다 노동이 좋아서 하는 노동이 아니라 다 소외된 노동이죠. 하기 싫어도 다른 목적,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강제노동 비슷한 그런 성격이고 그게 자기 실현을 위한 노동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상태고 자기 실현을 위해서 하는 직업들도 조금 있나요? 뭐 진짜 억지로 찾을 것 같아요. 진짜 드문 것 같고 대부분은 이제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소외된 노동들 하고 뭐 세계 최고의 그 산재 사망률이죠. 뭐 1, 2 그 격차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산재 사망률 엄청나고 그다음에 자살률 높고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뭐 뭐랄까 1,600조, 1,500조, 1,600조 그러면서 그 거기 들어가는 이자만 100조라면서 그러니까 100조가 다 그러니까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층이라는 건 뭔가 그 꾸어줄 수 있는 자본을 가진 자본에서 뽑아가는 거죠 100조를 그냥. 그러니까 좀 이것도 문제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전체 흐름 속에서 이제 노동자들, 민중들도 뭔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정치 관심 없고 그냥 직코가 석자라고 그냥 직장, 그다음에 노동운동 하더라도 그냥 조합주의, 경제투쟁 이런 데 자꾸 머물기 쉽고 실질적으로 이 사회 전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정치적으로 뭔가 목소리 내거나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이렇게 돼 있죠 현재. 근데 이게 뭐 꼭 우리가 살고 싶은 환경이냐 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뭐 좀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건강하고 또 장수할 수 있고 장수는 하지만 더 살아있는 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뭐 반쯤 연명하다시피 사는 게 아니라 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사회를 바꾸고 싶은데 아무튼 그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자본주의 현실이 과연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동시에 이제 그 대안이 뭔가 또 한 번씩 생각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자본주의의 모든 문제를 다 적시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대안을 뭐 탁 이렇게 뭐 마술지팡이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딱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을 놓고 그래서 조금 핵심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몇 가지 다루면서 한번 대안을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뭐 그 답은 뭐 많은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자본주의적 생산력 발전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절대빈곤 해소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고 해온 면도 좀 있다. 그렇지만 상대적 빈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오히려 더 엄청난 격차를 벌려왔다는 게 또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부 뭐 이런 거를 뭐 기본으로 깔고 있죠. 이른바 양극화라는 거를 기본으로 거의 철칙처럼 만들어 놓고 있다. 그거는
아마 경철 초고 첫 부분에 뭐 어떨 때도, 그러니까 노동자가 좀 제일 불리한 상황인 이게 경기가 침체될 때도, 또 현재대로 유지될 때도, 그 다음에 경기가 좋을 때도 다 노동자가 어떻게 불행하게 되는가, 가난한가 하는 거를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양극화가 왜 불가피한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조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특히 거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이른바 복합적 빈곤이라고 막스가 지칭하는 구절이에요. 복합적 빈곤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임금이 좀 올라갈 때예요. 노동 수요가 많아서 이제 임금도 올라가고 하는데, 그럴 때 그러면 노동자가 좀 풍요롭게 되냐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그러니까 더 많은 임금을 더 받아서 더 좋은 거 더 많이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갉아먹을 만큼 자유시간을 다 희생하고 몸과 마음을 다 황폐화시킨다. 이런 상태를 복합적 빈곤이라고 칭하거든요. 근데 이 복합적 빈곤이라는 걸 놓고 보면은 한국이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 있는가? 한국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좀 잘 나가는 대기업 이든 뭐 어떤 그런 데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월급도 연봉 뭐 거의 억대로 막 가까이 간다 할 때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 노동해야 되고 뭐 이런 측면들. 조금 사는 것 같지만 여유는 전혀 없고 계속 더 노예노동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 이게 이제 막스가 지적하는 복합적 빈곤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부분 아닌가. 그것들이 또 나중에 노동 운동을 자꾸 이렇게 보수화시키거나 못하게 만드는 또 측면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건 하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양극화 현상, 상대적 빈곤의 문제는 또 뭐가 문제냐면 이게 절대 빈곤 이상으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가난할 때는 뭐 그냥 같이 힘들게 먹고 살아도 뭐 그렇게 뭐 불만도 없고 같이 즐겁게 놀았는데, 누군가 그 중에서 이제 좀 갑자기 부자가 됐다 그러면은 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그런 심리도 있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이게 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권력인 거죠. 사회적 권력이다.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옆에 사람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시켜 먹을 수 있다. 이거 줄 테니까 조금 좀 해달라. 이럴 가능성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점점 이 양극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부를 독점해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산업 영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물건 사고 파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발언권을 자꾸 갖게 되고, 뭐 우리가 이럴 테니까 너희들 좀 이거 해달라. 우리가 일부 뭐 기증할 테니까 너희들이 좀 도와달라. 그러면 안 도와줄 수 없고, 이 발언권 생기고 의사 결정권까지 점점 갖게 되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정치 권력까지 가지게 되고, 이제 이런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놓고 보면은 엄청나게 부의 집중과 더불어서 정치 권력도 대체로 이 자본가들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 이거는 뭐 남의 나라는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 삼성 장학생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삼성 장학생 아닌 정치인이 누군지 이렇게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대부분 그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삼성 정책연구소에서 뭐 만들어내면 또 그거 막 써먹어야 되고. 뭐 제일 깨름칙했던 사건은 그 삼성 엑스파일 같은 거잖아요. 그 터뜨렸다고 노회찬 또 이상우 기자 날아가 버리고, 그다음에 덮어버리고, 이제 이런 것들. 그 목소리 들었거든요. 이건희 목소리 같은데 누구한테 얼마 줘라, 뭐 어떻게 해라 하면서 그 딱딱딱 지시를 하는데 그게 그냥 의미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한국 사회가 진짜 이 재벌 또는 자본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거고, 뭐 거꾸로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러면은 한국 사회가 이른바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 사회인데 헌법에 다 이렇게 돼 있고 민주주의 사회인데 한국 사회의 다수
그러니까 막 숫자를 뭐 정확하게 뭐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그래도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합해서 한 2천만, 거기에 농민들 뭐 한 2, 300만, 그다음에 1인 기업은 사실상 노동자나 다를 바가 없어요. 1인 기업. 1인 기업 한 450만. 그다음에 실업자도 지금 뭐 통계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200만 이상일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대학생들 다 예비 실업자거나 아니면 노동자잖아요. 그 한 300만. 아무튼 그 전체 따지면은 뭐 유권자 층에 들어가서 보면은 유권자가 4천인데 그 중에 한 3천 몇백이 그냥 노동자 층이라고 보이거든요. 노동자, 뭐 잘해야 이제 뭐 농민도 뭐 저 서구의 그 파머처럼 대농장을 경영하는 자본가가 아니잖아요. 대개 농지법에 이렇게 딱 제한돼 가지고 소농들이란 말이에요. 뭐 노동자는 다를 바가 없는 위치에 있죠. 어떤 이런 게 현실인데, 그렇다면은 대의민주주의라면 이렇게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 얼마나 의미 있게 활동하느냐, 이게 아주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누구지? 누가 그러면 과연 대표하고 있는가 따지면은 누구지? 난 모르겠어요. 누군지. 정의당이 하고 있나? 정의당에 누가 노동자 대표하고 있는가? 또 농민 대표하고 있는가? 그런 거는 전혀 감이 안 와요. 옛날에는 뭐 농민 대표, 뭐 강기갑 의원, 뭐 이렇게 도포자로 입고 나왔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뭐 권영길 뭐 노동자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어쨌든 그런 뭐, 저쪽 울산에서 누가 노동자 대표를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그런 게 너무 흐지부지 돼버린 거죠. 그다음에 뭐 진보당 쪽에 한 명도 의원 못 만들었고 이런 상태. 그다음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뭐 사회를 바꾸겠다는 뭐 병역당 정식 정당으로 뭐 이렇게 뭐 꾸려 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 그다음에 노동당 총해봐야 뭐 당원수 몇 명 안 되는. 병역당 그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합쳐봐야 또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을 또는 민중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정치 세력이 전무한 상태. 그렇다면 이게 자본가들 중심으로 이게 판이 짜일 수밖에 없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지만 뭐 우리 맨날 투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가 독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서로 인정합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뭐 무슨 문제들이 터졌을 때, 뭐 의사결정을 할 때, 과연 이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뭔가 정책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의심스럽죠. 한다면 뭐겠어요? 그쪽에 반발이 너무 심하거나 눈치가 너무 보인다거나 안 그러면 이 자본가 입장을 관철하는 데조차도 방해가 되거나 할 정도로 심각한 뭐 오류가 나오는 것만 이제 조절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뭐겠어요? 이 자본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또 효율적으로 이 기존의 이 양극화 구조나 착취 구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가, 이거를 위해서 아무튼 뭐 한가한 연구들을 할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사회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장수하고 행복하게 사는 뭐 이런 사회로 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 한계에 대해서 좀 또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사회, 실질적으로 민주적이라는 말은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는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 그게 뭐 정당이 됐든 정부 기구가 됐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자 민중이 그 나라의 국가의 권력의 주인인 그런 사회. 뭐 저는 그냥 뭐 좀 길게 너절하게 얘기하기 쉽고 한마디로 하면 노동자 국가. 이게 진짜 민주주의 국가다. 노동자 국가로 가야만 비로소 자본의 독재, 자본이 제멋대로 하는 것들을 일정하게 하는 제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뭔가 민주적인 결정 과정들이 가능할 거다. 안 그러면 대부분은 다 자본의 요구대로, 자본의 편의대로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다듬어지거나 어거지가 막 이루어지거나 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이제 첫 번째 이 무리한 주장을 하나 던진 겁니다. 동의 안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첫째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자본가 독재라고 부를 만큼 이 정치 구조가 돼 있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걸 위해서는 노동자 국가를 만드는 게 상당히 절실하다. 뭐 그거는 진보적인 지식인들조차도 이런 얘기 잘하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노동 얘기 꺼내면 별로 좋아하지들 않더라고요. 저도 알게 모르게 이제 같이 공부하는 진보적인 이론가들, 학자들, 뭐 아니면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왜 제가 자꾸 저기를 가지? 이젠 드디어 뭐 이상한 소리 막 하네. 뭐 이런 그런 단계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저는 그냥 뭐 좁은 소견으로 제가 느끼는 대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자면 이제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아주 자랑하는 그 생산력 증대 또 과학기술 발전 이것들은 한편으로는 절대빈곤을 줄이는가 하면은 또 절대빈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동시에. 그러니까 이 초기에도 보면은 기계 들어오면서 뭐 무수한 실업자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뭐 그 영구에서 그 직조기가 막 돌아가면서 인도에 전통적으로 그 물레를 돌리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냥 다 굶어 죽다시피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죠. 아무튼 그래서 무수한 그 뭐 해골의 산을 이루니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던 거.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기계가 들어와서 막 생산성이 확 높아지면은 그걸 못 따라가는 다른 기업들은 망해버리거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쫓아내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뭐 오늘날도 그건 똑같죠. 지금 뭐 그래서 AI 등장하면서 이제 4차 산업이 새롭다는 느낌이 안 들고요. 그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흐름이었다. 그 AI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사람 필요 없는 상태로 막 만들어가면서 로봇으로 대체하고 이건 뭐 SF가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어디 그 유튜브에 보면 왜 처세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들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면서 어느 분이 이제 아주 기발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직접 생산하는 거, 뭐 공장 돌리는 거 이런 거 의미 없다. 그것들을 연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연결. 그러니까 뭐 무슨 이상한 회사들은 자기가 차 한 대도 안 굴리면서 그 이제 그냥 놀고 있는 차에다가 승객만 연결해 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돈이 나와.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회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집도 마찬가지예요. 뭐 직접 뭐 호텔 지어야 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그 집 필요한 사람하고 집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사이에 연결만 해주면 돈이 된다. 그러면 집은 누가 짓고 차는 누가 만들고 소는 누가 키우나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한 측면 거기서 돈을 버는 하나의 특수한 자본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사회 전체가 어떻게 굴러가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갈 수는 없다. 그것이 해답은 아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찾아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 그러니까 자본이 그 무한증식이라는 걸 아주 기본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이 그 무한증식 본성에 따라서 그냥 끝없이 굴러가고 있는 한은 과학기술이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그게 우리들의 그 풍요로운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노동 시간을 축소하거나 뭐 자유 시간을 늘려주고 뭐 그다음에 뭐 삶을 편하게 해주고 이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개는 뭐 그냥 실직으로 그다음에 실직은 곧 또 절대 빈곤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절대 빈곤으로 이런 길로 자꾸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저지하려면은 그러니까 자본 증식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닌 새로운 경제 원리에 의해서 뭔가 사회가 굴러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보통은 이게
TV 토론 같은 데서 막 그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 놓고 진보냐, 뭐 보수냐 하면서 막 이렇게 논쟁들을 하거든요. 그런 아무튼 분배 우선이라고 하는 분도 성장은 당연시하죠. 성장은 그 분배를 해야 성장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란 말이야. 과연 그런가? 그러니까 이 자본 증식 내지 성장 이런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는 없느냐? 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그런 액수, 교환가치 이게 아니라 실제로 유용성, 사용가치라 그러죠. 사용가치 중심의 어떤 경제 원리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사용가치 중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풍족하게 아니면 평등하게 자유롭게 살기 위한 물적 조건을 만드는 거. 그게 경제의 기본 소명이다. 기업이 할 일은 그런 것들이다. 이런 원리는 왜 안 되냐 이거죠. 왜 그 경제학 교과서 첫머리부터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거 저는 진짜 찢어버려야 된다. 그거 아니다. 그렇게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그냥 뭐랄까 생득적으로 그냥 아는 듯이 그거 아닌데 그렇게 자꾸 주입받아서 겨우 그렇게 외운 건데 그럴 필요 없지 않나. 그럴 필요 없이 진짜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다. 기업도 거기에 기여하는 거다. 그럼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갈 경우에는 이제 뭐 노동시간 당연히 그 과학기술 발전하면 거기에 비추어서 확 줄여야죠. 그 줄이는 거에 지금 맨 앞장 서 있는 동네가 이 견문이 짧아가지고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핀란드 수상이 지난번에 한 4시간 노동제 이렇게 선거 공약으로 띄우고선 했죠. 근데 뭐 얼마나 공약대로 됐는지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그 이슈가 안 되더라고요. 잘. 독일도 뭐 일부에서 금속노조인가요? 거기서는 4시간 노동제 비슷하게 그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람은 4시간 노동만 하고도 충분히 잘리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상이죠. 특별히 뭘 더 하고 싶은 사람 더 하는 거고 이제 이런 구조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한국도 뭐 52시간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해고되니 많이 하는데 일자리가 없니 많이 하는데 노동시간 확 줄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돈이 안 된다. 노동자들이 이제 뭐 결사 반대한다. 이제 이런 문제가 벌어지겠죠. 그럴 때는 그거를 보완하는 다른 시스템이 또 필요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계는 걱정하지 않는 정도로 이 주거 문제, 그다음에 교육 문제, 의료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등등 아주 기본 생활은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막 더 좋은 학교 가려고 막 아둥바둥할 필요 없이 학교 수업 정상 수업 한 4시간을 끝내고 나머지에는 자아실현을 위한 온갖 활동들 요가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다음에 음악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좀 풍부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 우리 경제력으로 서구 막스주의자들은 벌써 옛날부터 수십 년 전부터 지금의 생산력이면 지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지상 낙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문제는 생산 관계다. 그러니까 그 생산물들을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생산 관계가 문제다. 그것만 바꾸면은 얼마든지 현재의 생산력으로도 충분하다. 그게 이제 수십 년 전 얘기니까 그 사이에 우리 욕망이 늘었죠. 욕구가 막 늘어나서 더 많은 걸 요구하죠. 그렇지만 또 그 못지않게 생산력은 더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지금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욕구라는 게 계산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상한 욕구까지 충족시키기는 어렵더라도 문화생활하면서 그런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생산력은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자 할 때 과연 자본 쪽에서 그럽시다.
우리가 기꺼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결사항전을 할 거 아니에요. 결사항전 하기 때문에 노동자 국가라는 게 불가피하다는 거죠. 국가 권력 차원에서라도 그거를 이 비합리적인 뭐 어떤 자본 논리들을 좀 일정하게 제어하고 그렇게 가가지고는 인류 사회가 끝장난다 하는 것들을 자본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이제 뭐 일정하게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는 국가 권력이 유일하다. 지금 상황에서 개개인들이 뭘 합시다 해가지고는 그것들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무정부주의라든지 그냥 소규모의 뭐 작은 저항운동, 서클운동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이거 국가 권력 자체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그 노동자 국가가 할 일이라는 거는 그 자본과 당연하게 겪게 될 그 갈등을 이제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풀어간 거. 꼭 자본을 없애라가 아니라, 일정하게, 지양이라는 개념이 좋죠. 자본주의가 발전시켜오는 모든 것들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거. 좋은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거. 그런 작업들이 국가 권력이 할 수 있는, 노동자 국가가 할 수 있는, 과제일 것이다. 근데 이 자본주의는 그래도 참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끈질기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과학기술을 계속 동원해가지고 생산력을 높여주는 거. 이거는 이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거기도 열심히 했지만 자본주의만큼 그렇게 아주 진짜 목숨을 걸고 악착같이 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자본주의 그걸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사활을 걸고선 뭔가 좋은 기술 만들어 놓으면은 그 기업은 그런 대로 또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을 앞질러 가지고 아주 한마디로 떼돈을 벌잖아요. 특별 인하 가치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니를 앞지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새 소니는 저 밑에 있는 느낌. 왠지. 그 다음에, 아직도 소니는 건재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일본 기업들이 되게 아날로그 좋아하잖아요. 그 최근에 본 무슨 영화인데 거기 보니까 인간의 영혼은 아날로그다. 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일본하고 미국 합작 영화인데, SF 영화인데, 그 이제, 사후 관리하면서 죽은 사람의 뇌를 살려놓는 메모리 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막 떠들어대는 게, 그런 일본식 멘트더라고요. 그 영혼은 아날로그다. 디지털은 영혼이 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 디지털 분야에서는 한국을 못 따라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싹 보고서 후발주자잖아요. 그럼 더 빨리 앞질러 갈 수가 있는. 저는 중국이 맨날 짝퉁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갤럭시하고 화웨이하고 이렇게 최신 폰 가지고 한동안 갤럭시가 뛰어나다고 막 하긴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 봐요. 금방 따라오고 또 지금 OLED인가요? 그것도 LG. 그것도 한동안 이렇게 독보적이었다가 언제까지 그게 갈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그것도 잡아먹으려고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이 인도나 베트남 아니면은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또 가 있지만 그쪽이라고 맨날 뒤에 있겠습니까? 거기도 얼마든지 그래서 특별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는 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죠. 짧아지고 금방 다른 데하고 똑같아지거나 딴 데가 더 앞질러 가면 이제 낙후해가지고 평균치도 못 따라가거나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런 와중에 계속 투자는 더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 대비 나오는 잉여 가치는 줄어드는 이른바 이윤율이 이제 전체 평균으로 보면 떨어지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본주의가 그 길을 피할 길이 없는 것 같고 저도 그게 그냥 하나의 막스가 만들어낸 무슨 그냥 이상한 공식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거잖아요. 뭐 보면은 금리 보면은 그 금리라는 건 이자라는 게 이윤율하고 같이 가거든요. 상당 정도. 이윤이 막 잘 나올 때는 이자도 막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지금 이제 이윤율이 안 되니까 이자율도 뭐 제로 금리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선진국들일수록 그런 상황이. 중국이 겨우 이제 조금 그동안에 성장률을 이렇게 뒷받침했는데 중국도 이제 선진화되면 될수록 고도산업으로 가면 갈수록 그 이윤율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 상태로 와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각 기업들은 나름대로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산하고 뭐 시장 조사 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하나도 빈틈없게 누가 놀고 먹는 거 없나 감시 딱 해가지고 아주 합리적으로 불리지만 그렇게 잘 돌아가는 자본이라고 하더라도 뭐 어느 순간 이게 엉터리가 됐구나 하는 거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있죠. 언제죠? 뭐 예컨대 한국 조선업이 일본 조선업을 능가하는 순간 일본 조선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줄도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중국 그 조선업이 막 저가 수주하면서 막 확 커버리면은 한국 조선업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거기서 계획 경제 딱 해서 야 세계 경제는 이러니까 우리가 이 조선업을 키우면 이거는 우리가 안 되지 이러는가 하면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나가면 하는 거죠, 뭐 자기들도 경제 논리 속에서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한국 조선업 그냥 문 닫아야 되는 상황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최근에 이제 워낙 한국 그 기술 좋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부활했잖아요. 조금은 살아났는데 뭐 언제까지 이게 버틸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계획이라는 거는 부분적으로는 계획적이고 아주 철저히 합리적이지만 이 지구 차원 전체에서 보면은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시장 논리에 겨우 따라가기 바쁜 뭐 앞질러서 뭐 하는 게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아까 말한 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력 자체가 그냥 중단 아니면 파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벌써 이제 자연 환경이든 뭐든 다 엉망으로 가는 거고 이런 공황이나 이윤율 저하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이 자본주의가 그냥 가도록 이윤 추구만 목표로 해가지고 마구 달려가도록 그냥 묵인하고 따라가고 거기에 적응하고 이래가지고는 굉장히 지구가 답이 없다 이래 갈 수는 없다 하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업이 막 폭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본주의의 위기, 축적의 위기는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한국 자본이 이제 좀 잘 나가면 일본이 기분 나빠하죠. 또, 일본이 크면 미국이 가만 안 두죠. 중국이 요즘 크니까 또 미국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독점하고 싶은데 다른 쪽에서 더 빠른 기술을 가지고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막 더 빨리 성장하면은 그대로 묵인할 수 없다 해가지고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관세, 환율 뭐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금수 조치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맘대로 움직일 수 없게 자꾸 제재를 무역 전쟁하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좀 성이 안 차면은 뭐 영토 분쟁 시작하죠 또. 뭐 영토 분쟁. 영토 분쟁은 되게 이제 자원이 거기 깔려 있죠. 뭐 조그만 땅이라도 거기에 밑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다면은 버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 시장을 놓고 또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 시장인데 자꾸 치고 들어온다. 그럼 방어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고. 그런 단계 조금 더 지나가면 영토 분쟁에서 그다음에는 이제 뭐 무력 충돌 쉽게 일어나고 무력 충돌에서 그다음에는 한판 하자 해가지고 이제 전면전 갈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거죠. 이거. 지금까지는 뭐 조금씩 했지만 본토에서 안 하고 어디 저 구석에서 조금씩 하고 그러지만
이게 언제 전면전으로 갈지는 예측할 수 없어요. 전 세계 그 군사력 순위로 보니까 미국이 1위에다가 그 다음에 러시아가 2위인데 중국이 3위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인도가 4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서 중국이 뭐 이렇게 조금 찝쩍거리면 가만 안 있고 맞아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전면전 갈 가능성 뭐 언제라도 있는 거죠. 그거는 예측 불허. 그다음에 한국도 만만치 않은 나라더라고요. 한 6위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5위. 그러니까 다 그 전쟁 한판 할 수 있는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뭐 핵만 없다 뿐이지 그 미사일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조선업 잘하니까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또 잠수함 같은 거 잘 만들 수도 있고 아직은 뭐 못 만들고 있지만 그 항공모함 같은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 잠재력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일본도 정상 국가 그 헌법 바꿔가지고 그렇게 가는 순간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 뭐 핵무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른바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런 게. 그 영향력, 그다음에 시장, 그다음에 원료, 노동력, 이런 걸 놓고선 갈등하다가 한판 붙어버리는 단계, 영토를 놓고도 특히 싸우는 그런 단계.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게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속성은 그대로 아직까지 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론가들 중에 네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미국 중심의 제국, 그래서 미국 단일 지배 체제, 제국밖에 아무것도 없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 펜타곤 중심으로 모든 세계 질서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 하고 그건 굉장히 과장된 것 같아요. 잠시 그랬을 수는 있는데 한순간 그런 단일 지배 체제라는 거는 언제라도 무너지고 또 중국이 표방하는 다자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제국주의의 다른 형태일 수도 있다. 얼마든지 이거는 갈등과 충돌, 전쟁까지 내포하고 있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제국주의 문제가 또 이 자본주의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다 이익을 놓고서 하는 거거든요. 거대 자본들이 국가 권력까지 장악하면서 같이 가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이 제국주의 문제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은 당장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통일부터 여러 가지 사드 온갖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식민지다라는 주장도 얼마든지 나오고 있고. 하지만 또 한국 자신이 이미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그다음에 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국도 이제 국제 수지 가운데 경상 수지가 훨씬 커요. 그렇지만 금융 수지도 꽤 돼요. 이제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몇 조 정도 되더라고요. 일본의 한 40분의 1 정도. 이거 최근은 아니고 한 2, 3년 전 얘기입니다. 일본의 한 4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한 40배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명확하게 그 이자놀이 해가지고 아니면 투자해가지고 돈 뽑아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산업자본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어딘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는 삼성에 가서 땀 흘려서 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그 펀드니 이런 거로 나가서 보험 이런 거 온갖 거로 나가서 빨아들이는 게 경상수지보다도 더 많아요. 경상수지가 한 180조면 한 60조면은 이 금융수지는 한 180조. 아무튼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명확하게 제국주의 성격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한국도 근데 그 대열에 참여하고 싶어서 안달이죠. 그 투자 전문가들 얘기가 한국이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이 금융 투자다. 세계 금융 투자에 힘을 쏟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부동산이나 그런 금융, 보험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게 한국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양가적이잖아요. 제국주의 밑에서 식민지처럼 이렇게 좀 핍박받는 면도 좀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한국 자신이 세계 전역에 나가서 제국주의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동안 재미 보다가 이제
30만 원으로 해결되던 임금이 100만 원까지 뛰었다.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뛴다. 그러면은 그 피해서 이제 베트남 가잖아요. 30만 원 해결되잖아요. 그 차익이 뭐예요? 이거는 진짜 완전히 초과 이윤이잖아요. 제국주의가 노리는 건 다 그런 거잖아요. 한국 그거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자신도 제국주의적으로 팽창해가는 그 흐름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경제력으로 보면 뭐 10위권이잖아요. 10위권인데 옛날 제국주의 전쟁기에 뭐 제국주의 국가들 뭐 그게 꼭 5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뭐 6개야 될 이유도 없고 10위권도 이미 그 대열에 막 합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제국주의에 맞서는 뭐 뭔가 운동을 하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과의 관계만 아니라 한국 자신이 제국주의적으로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저지하는 어떤 다른 대안들도 자꾸 찾아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다. 예. 근데 아무튼 뭐 제국주의를 통해서 뭔가 우리나라가 좀 잘 나가면 저는 그냥 조용히 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러다가 또 언제라도 전쟁이 가능하니까. 뭐 그냥 전쟁이 아니죠. 이제는 핵전쟁이라고 보면은 뭐 그 60년대 터진 그 수소폭탄, 그 저 히로시마에 터진 거에 뭐 한 3,000배 내지 4,000배, 3 몇백 배라고 규모라 그러더라고요. 수소폭탄. 뭐 그런 것들이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 뭐 언제 그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통제되냐?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인간은 원래 뭐 합리적인 측면과 훨씬 더 이상한 측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언제라도 그 짓 한다. 그러니까 나 말고 다 죽자 이런 마인드도 있고 한편에 다 죽어라, 나 말고 다 망해라 이런 마인드도 한편에 있고 채만식이 쓴 태평천하의 주제가 아니에요. 나 말고 다 망해라. 그런 마인드도 한편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 다 죽어도 좋다, 다 죽자 이런 약간 광적인 순간도 언제라도 등장한다는 거죠. 그걸 미리 통제하는 사회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면은 그거는 언제라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제어하는 원리가 과연 뭐겠느냐 할 때는 아직까지 뭐 뾰족한 게 없어요. 뭐 유엔에서 얼마든지 그 통제할 수 있나? 그거 제한돼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나토부터 해서 그런 그룹으로다가 전쟁에 조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들 하긴 하지만 뭐 그것도 다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뭐 방위 시스템 만들어봐야 제한적이죠. 전쟁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방지 장치가 잘 안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도 원리적으로는 최소한 노동자 국제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상호 호혜, 평등 이걸 원칙으로 해서 그러니까 각국이 만일 그 제국주의를 저지한다면 이게 뭐 레닌이 세계대전을 내전으로 이런 구호 내놓을 때 기본적으로 가졌던 마인드죠. 각국이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제국주의적인 팽창을 억제한다면 그러면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을 그 자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막아내면서 상호 호혜 평등 관계를 형성하게 갈 수 있지 않겠냐. 이제 뭐 이런 정도는 원론적인 얘기죠. 원론적인 얘기지만 노동자 국제주의라는 게 오늘날은 뭐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니까 굉장히 미미하고 존재감도 잘 없죠. 그렇지만 뭐 곳곳에서 노동자 국제주의적인 정신 아래서 뭐 연대하고 뭔가 뭐 좀 사회를 바꿔보자 하는 노력들은 뭐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근데 그건 이제 국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뭐 배타적 뭐 이제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가는 그런 운동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좀 진보적인 여러 흐름들과 이렇게 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좀 노동자 국가들이 좀 큰 나라들에서 몇 군데에서라도 이루어져 나가면은 꿈 같은 얘기지만 뭐 압니까 또 미국도 뭐 샌더스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목소리 나오고
샌더스 가서는 안 돼. 좀 더 가야 돼 하면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는 이제 뭐,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지향점은 뭐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추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 전쟁보다도 더 일상에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거는 사실 환경 문제죠. 그 코로나 이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미세먼지 때문에 또 시급 한번 했죠. 저도 이 먼지 때문에 그냥 이거 뭐라 그러나, 공기청정기? 뭐 그걸 하나 사야 되나. 저희 집은 굉장히, 청정 지역인데도, 뭐, 고민이 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애한테는 할 수 없이 하나 사서 보내주고, 뭐,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진짜 인터스텔라인가요? 그런 영화 있죠? 그냥 세상이 뿌옇게 되는 지구가. 그런 장면이 확 떠오르고, 이게 순식간이겠구나, 잘못하면. 그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미세먼지만이 아니죠. 지금 이제 온난화 때문에 또 심각하잖아요. 근데 온난화 때문에 태풍이나 지금 저쪽 호주부터 해서 미국, 브라질도 열대, 여기에 산불들, 그다음에 가뭄들 이런 것도 심각한데, 이 온난화가 점점 진행되면 될수록 이제 해수면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덮치는 데가 보니까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근데 거기 곡창지대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농업이 확 망하는 거죠. 농업이 망하면은 이제 식량 문제가 절대량에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틈에 또 지금 그 곡물 메이저들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ABCD가 있더라고요. ADM인가, 그 다음에 B는 백인지 그런 거, C는 카길, D는 드레피스 해가지고, 그 ABCD라는 놈들이 그 사이에 또 막 곡물 독점하고 그래가지고, 장난치면서 이제 곡물값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그런 짓들 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유통 과정에서 또 이 식량 위기 만들더라고요. 그런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잘 발전해온 생산력들을 뭐랄까 그냥 남용하는 거, 남용해서 그냥 천문학적인 부를 끌어모으는 거. 그럼 그 와중에 한쪽에서는 상대적 빈곤 내지 절대적 빈곤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또 괴로운 상태에 있는 거. 이 체제의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용 과정에서는 이제 자연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파괴하고 착취하고 하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고,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또 이제 근본 생태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막스주의를 생산력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자본주의하고 크게 다르겠냐, 이제 이런 걱정들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생태 위기, 이 자연 파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인류가 그래도 진짜 아주 소중하게 얻어낸 생산력들, 과학기술들을 이윤 추구, 증식 이거를 위해서 그냥 무절제하게, 무지막지하게 남용한 결과라고 봐요. 근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좀 이제 제재하는 아니면 절제하는, 조절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또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기존의 그런 환경 문제를 한 방에 다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는 결국 핵 에너지 같아요. 이거 핵 에너지, 후쿠시마로 끝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언제라도 또 다른 제2, 제3 후쿠시마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른바 청정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그 탄소 배출 줄이겠다는 그 이유로다가 그 장기 계획들, OECD나 이런 데서 만드는 장기 계획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비율은 별로 안 커요. 계속 핵에너지가 탄소 에너지를, 석탄 에너지를 대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자력을 더 키우겠다, 이런 자본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생산 구조, 생산 관계, 이런 현재의 생산력들을 더 키운다는 관점에서는 에너지는 불가피하고 지구 온난화는 막아야 되고 그렇다면 대안은 핵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걱정이에요.
여기는 한국은 피할 데가 없잖아요. 어디 하나만 터지면 전국이 그냥 핵 지옥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야 될 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시스템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윤 추구라는 그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원리로 뭘 하자 할 때는 이 생산력을 낭비하거나 파괴하는, 스스로도 파괴해버려야 되는, 근데 공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이윤율 저하 때문에 자포자기하게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이제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겠죠. 뭐 이렇게 갈 때는 제 생각에 농업의 중요성은 뭐 말을 할 것도 없다. 농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생태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산업 분야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농업을 중심으로 만약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은 이른바 주택 문제들 상당 정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고, 그거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또 끊임없이 뭐 새롭게 뭘 해봐야 또 다른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산업 구조가 농촌과 도시 간의 일정한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고는 뭐 이렇게 이제 주거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뭐 경제성 없다고 해서 그냥 길 가다 보면은 뭐 툭하면 그 논들 성토해버리죠. 돌 깔아 붓고 그냥 그 조금 있다 보면 거기 뭐 아파트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뭐 저는 가끔 그런 망상합니다. 뭐냐면 집 앞에 있는 잔디 다 캐내고 콩 심어야 될 때가 오나. 식량난 심각해지면 뭐 그런 거 다 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상황이 들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좀 뭔가 새로운 생산 관계, 새로운 뭐랄까 생산 방식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게 곧 기존의 생산력들을 마이너스로 아니면 전부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은 왜 생산력이 막 고도로 발전하면은 생산 관계가 바뀌어 왔죠. 그 본건적인 생산 관계가 새로운 그 과학기술의 도입으로 다 완전히 다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변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생산력이 먼저 발전하면은 그거는 이제 각각의 그 기업체들이 막 열심히들 막 뭐 만들어내잖아요. 뭐라도 뭐 도입해 보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을 써서 뭐 한번 히트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막 변해가는데, 그것들이 이제 거대하게 변하면은 생산 관계 자체도 무너지는, 이런 게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거 못지않게 우리가 생산 관계를 변화시키면은 거기에 맞는 생산력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생산력만이 결정할 필요가 있냐. 생산 관계를 바꿈으로써 어떤 걸 하냐. 생산력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생산력 수준으로 보이지만 한쪽에서는 거대한 군수산업을 발전시키는 사회가 있고 그런 국가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 농업이든 다른 여타 이른바 평화산업 쪽에 더 치중하는 그런 사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과연 앞으로 이 자연환경과 인간 전체의 복지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어떤 생산력들, 어떤 과학기술들 이것들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냐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당연히 그 군수산업들 좀 이제 줄이고 없애고, 우리나라도 그거 국방비가 뭐 수십조 되는데 또 거기다가 이제 딴 나라에다 무기 팔아먹는 거 또 막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폭 줄여가면서 훨씬 더 이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생산력들을 키우는 거. 그러니까 생산력 내에 차이가 있다는 거, 성격이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거. 거기서 그걸 바꾸려면은 생산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 생산 관계가 바뀌면은 그런 다른 형태의 생산력, 다른 성격을 띠는 생산력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럴 때, 예컨대 핵에너지를 이게 이제 해체하고
새로운 재생에너지로 가기 위해서는 생산력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할 때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생산력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이 필요하다. 그래도 과학기술 전체의 폐기가 아니라 어떤 전환을, 그러니까 평화산업, 평화로운 지구를 위한 새로운 생산력을 기르는 생산력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건 생산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거는 그 자본 논리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용 가치 중심의 또 이 자연과 어울리는 그런 생산력을 좋아하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로 가야만, 그런 생산 관계를 만들어야만 이게 변할 것이다. 근데 이 생산 관계를 바꾼다는 건 뭡니까? 생산 관계라는 거는 결국 생산 수단을 놓고 벌어지는 관계잖아요. 생산 수단을 누가 갖느냐. 그 권력이 문제잖아요. 기존에 자본가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바꿉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 놔라 하는 거잖아요. 손 놔라 하면은 자본가들이 네, 알았습니다.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일정하게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를 납득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없다. 더 이상 가다가는 공멸이거나 아니면 뭐 뒤집힌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자 하는 거를 뭐 납득시키는 거는 그냥 말로 되겠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냥 국가 권력이 또 다시 등장하는 거죠. 국가 권력이 변해야 된다 하는 거죠. 뭐 그 각 개별 기업들은 아무리 자기가 그 말에 납득을 하고 맞다라고 인정하더라도 각 개별 기업들은 남들이야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간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면 뭐 법으로 제도로 충분히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은 근본 독석주의자들도 그런 걸 아마 근본적으로 부정할까 하는 의심도 들긴 합니다만 하여간 뭔가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성격을 바꿔서 자본과 결합되지 않는 상태로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고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건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생산력에 너무 모든 걸 걸지 말자. 이윤 추구, 자본 증식 여기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는 한 인간이 이제까지 이렇게 해놓은 생산력들은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다. 잘 활용하자.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자 할 때 뭐 저항한다 그랬는데 그 저항이 뭐 그 바꾸자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막 떠들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사전에 다 봉쇄해 놓고 있죠. 자본가 입장에서는 뭐 국가 권력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 교육, 언론, 온갖 매체들, 그 다음에 뭐 문화 영역들, 뭐 연속극 하나하나까지 다 스며들어가지고 우리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길들여 놓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지금 뭐 80%가 노동자다. 노동자 민중이니까 우리가 노동자 국가 만듭시다 할 때 그럽시다 하는 노동자가 몇 명 있겠어요. 그게 되겠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큰일 나는 거다. 나라 망한다. 뭐부터 해서 온갖 그 민주노총에서 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 하나 던지면은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은 그 태반이 다 욕이죠. 어용노조, 뭐 노동 적폐, 뭐 해가지고 욕들 정교적으로 똑같아요. 정교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자본가일까?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자본가 직접 안 할 거 아니에요. 알바거나 아니면 뭐 그쪽에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이거나.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우리의 욕구, 감수성, 감성, 뭐 그다음에 의식구조 이런 것들을 상당 정도 자본에 편리하게 다 이렇게 조절해 놓고 있잖아요. 이런 게 뭐 서구좌파, 이른바 신좌파 이론들의 아주 핵심 문제의식이죠. 이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의 문제. 이게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치 뭐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안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욕구, 감수성, 의식 이것들을 바꿔가면서 동시에 이제 생산 관계 또는 국가 권력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바꿀 거냐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뭐 금방 안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걸 바꿔가는 과정에는 일단 뭐 우리가 왜 바꿔야 되느냐에 대한 공감부터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자본주의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뭐 맨날 소액흥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뭔가 자본주의 이해하면서 지금 우리가 앞에 쭉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뭐 극단적인 양극화, 그다음에 이 절대 빈곤까지를 포함해서 빈곤의 증대,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황을 비롯한 뭐 이윤율 저하를 비롯한 자본 그 축적의 위기나 한계들, 그로 인한 또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제국주의적인 전쟁 위기들, 그다음에 환경에서의 여러 위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인류를 지배할 수 없는 새로운 어떤 경제 구조로 만들고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어지겠냐 할 때 이 자본주의가 과연 그렇게 강력하냐? 코로나 때 딱 보니까 그 세계 분업 체제라는 게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자본주의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환상이 그래도 좀 많이 깨지지 않았을까? 저 깨졌으면 하는데 여전히 환상을 가지고 이거 V자로 이렇게 회복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도 한국은 뭐 자랑스럽게 뭐 마이너스 2%밖에 안 됐다 하면서, 이제 그거가 아니라 진짜 이럴 때 좀 저는 대전환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저는 그러니까 쭉 얘기한 바를 종합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라는 게 어떤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존, 공용하는 구조. 전 인류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 뭐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밑받침할 수 있는 생산관계라는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말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그 경제적인 지배 구조가 달라져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제국주의적인 패권 논리를 평등 호혜 관계로다가 바꾸는 국제주의, 노동자 국제주의적인 이념에 따라서 뭘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이 자연환경 막 파괴하고 남용하고 하는 그런 생산 관계를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서 사용 가치 중심의 어떤 경제 원리에 근거해서 생산력 성격까지 바꿔가는 그런 형태. 그것도 발전시킬 필요도 있고, 그런 상태. 이걸 그냥 저는 압축해서 다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란, 그러니까 구성원, 사회 주인인 사회 구성원 누구도,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할 수 없는 사회. 그런 평등한 사회. 누가 갑질할 수 없는 사회.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니까 노예로 살 필요 없는 사회. 거꾸로 얘기하면. 또 하나는 이제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온갖 문화유산들, 그 다음에 생산력들, 이것들을 누구라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사회. 그래서 풍부한, 풍요로운 사회. 합쳐서 그냥 풍요로운 평등사회. 저는 풍요로운 평등사회라는 개념을 이제 얼마 전부터 한 1, 2년 됐어요. 계속 이렇게 주술처럼 외우고 있어요. 풍요로운 평등사회라는 말이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막 좀 공유 좀 하자 하고 있어요. 그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풍요로운 평등사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쪽에서는 이런 반론이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 이제 사회주의라는 말을 못 해가지고 노동해방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노동해방이라는 말로 그동안에 투쟁해온 역사가 있고, 근데 그걸 갑자기 왜 풍요로운 평등사회로 바꾸느냐. 또 어떤 또 반론도 있냐면, 그거 들으니까 꼭 자본주의적인 민주주의가 떠오른다. 근데 자본주의는 저는 아닌 거거든요. 이미 평등사회라는 게 자본주의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다고 또 막 가난한 평등사회 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한테 조금 아부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조금은 있다고 봐요. 뭐 가난할 필요가 뭐가 있나. 우리가 이미 무수한 걸 이렇게 놨는데 엄청난 문화물들을 우리가 아주 저렴하게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와 있는데, 그걸 왜 다 버리고
빈곤하게 살 거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제 풍요로운 평등사회를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잘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럴 때 그럼 풍요롭다는 게 도대체 뭐냐? 풍요롭다는 게. 뭐, 그건 당연히 경제 성장이나 또는 뭐 소유물을 많이 갖는다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과는 무관하다, 일단. 얼마큼 가져야만 풍요롭다, 그런 척도는 없다. 그게 아니라, 일단은 그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존권은 보장돼야 된다. 그 생존권을 보장하는 경제 시스템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생산력 발전이 이루어지는 만큼에 비추어서 그만큼 노동시간, 필요노동시간이 축소되잖아요. 필요노동시간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거, 자유시간을 늘린다는 거,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그래야 인간이 풍요로워진다. 세 번째는 소외된 노동, 하기 싫은 노동, 자기 일이 아닌 거 억지로 막 시키는 그런 시스템은 점점 사라져 가야 된다. 그러니까 소외된 노동을 없애가야 된다. 뭐 한 방에 없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소외된 노동 자꾸 줄여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구성원들이 아무리 이렇게 풍족하게 아니면 편안하게 산다 하더라도 자기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면 불행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컨대 스탈린 시대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마인드가 좀 있더라고요. 민중들이 굉장히 평화롭게 복지를 누리면서 평등하게 잘 살았다. 국가 체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반론 제기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일부분이다. 실제로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이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냐 아니냐가 핵심일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꼭 조건으로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박탈감을 자꾸 만드는 인간관계들이 형성될 수 없어야 된다. 이건 뭐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있겠지만 뭐 조금 안다고, 그러니까 지식 권력이라든지 또 문화 권력 또는 여러 가지 차별을 만들 수 있는 뭐 차이들이 있잖아요. 뭐 성적 아니면 뭐 장애인 아니면은 뭐 인종적 여러 가지 차이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왕따시켜가지고 박탈감 느끼게 만들고 하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지게 만들어야 된다. 상호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연 환경과도 그 비착취적인, 비폭력적인 그런 다면적 관계,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뭐 그런 관계까지 포함해서 다면적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거기에서 생산을 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 자연 속에 녹아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다면적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신의 역사적, 사회적 위치나 역할을 이렇게 충분히 자각하는 존재, 자각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런 의식을 형성해 가야 된다. 내가 뭐 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또 내가 왜 이러고 있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삶에서 진짜 풍부한 인간이 되기 어렵다. 풍요로운 인간이 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자기만 자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삶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면은 남들 뭔 생각하는가에 진짜 관심 없거든요. 저도 조금 그런데, 조금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막 몰입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원천적으로 그걸 아예 이게 거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꾸 뭐 이렇게 예술 뭐 이런 거 쓰잘데기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 막 돈벌이 막 몰입하다 보면 그렇고, 또 정치판에서 막 그러다 보면 그렇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타인의 삶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이 없으면은 풍요로운 인간 되기 어렵다. 풍요로운 사회 만들기 어렵다. 좀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앞에서도 풍요로운 사회 처음에 규정할 때도 얘기했듯이 인류의 문화유산들을 받아들이고 향유할 줄 아는 감수성 길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진짜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진짜 많다. 이것들을 그냥 지금은
이 자본 논리 속에서 그냥 다 팽개쳐 놓고 있는 게 일상인데, 뭐, 누구라도 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그 감수성을 길러야 된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공간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뭐 이건 조금 뭐 범주적으로 구분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활동 공간이 과연 뭐냐? 저는 거기에 오락도 포함해서 놀이도 포함해서 다양한 활동 공간들을 서로 인정하는 그 관계. 노동시간 아까 4시간 정도 줄이자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 시간 뭐 할 거냐 할 때, 무의미하게 그냥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자. 의미 있는 활동하자. 돈 안 되지만, 이런 거죠. 지금 돈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돈 안 되더라도 진짜 사회적으로 존중할 만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활동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들을 서로 인정하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자. 이런 거죠. 요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어떤 풍요로운 사회의 성격들을 규정할 거다. 뭐 이게 어느 하나는 되고 어느 하나는 안 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같이 갈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다 종합적으로 같이 가주면은 풍요로운 사회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풍요롭다는 거는 그냥 순전히 정신적인 거로 우리가 뭐 관념론으로 빠져서도 안 되겠지만 또 순전히 물질적인 것만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건 두 부류의 욕구를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충족시키는 어떤 사회적 관계의 어떤 좀 긍정적인 성격을 의미하게 된다. 사회적 관계 속의 긍정적 성격들. 물론 긍정적 얘기하는 거 저도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삐딱하고 이 긍정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뭐 별걸 다 긍정하라고 그러니까. 제일 심한 게 네 운명을 긍정하라 이런 거. 전 싫어요. 왜 자기 운명을 왜 긍정해야 돼? 자기 운명과 싸워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이제 사회적 불의를 보고도 긍정하고 앉아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온갖 차별을 놓고도 그냥 긍정하고 앉아 있고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밑바탕에는 사실 들레즈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요. 한쪽에 들레즈. 왜 이렇게 긍정하는지. 부정은 이제 이렇게 싫어하죠. 들레즈가. 저는 부정과 긍정이 같이 있어야지. 긍정한다는 건 한편은 또 부정하는 거거든요. 나쁜 거는 부정하고 좋은 거 긍정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 또 이때 각 개인이 체험하는 그 풍요로움의 정도는 그냥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뭐 남들이 같이 만들어 놓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또 수행하는 뭐 진리투쟁, 뭐 제대로 알고 뭐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투쟁, 아니면은 뭐 가치를 찾는 가치투쟁, 뭐 그다음에 인정투쟁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의 성과물이기도 할 수 있다. 그것과 같이 간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온 세상이 다 만들어주기만 기대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겠죠. 자기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뭐 풍요로운 삶을 또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다. 또 뭐 지금까지 뭐 조금 이렇게 몇 마디 드렸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무슨 답을 딱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답 만드는 과정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한번 고민도 해보자. 이게 좋은 방향이라고 여겨지면은 그러면 진짜 미래 사회가 어디 가야 될 건가? 그걸 놓고서 좀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풍부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또 평등하게 되는가 한번 구상할 수 있겠죠. 뭐 그러려면은 이제 그동안에 뭐 노동운동, 혁명운동, 뭐 사회주의 운동 많이 그밖에 반대파 자본가들이 지배해온 역사들 그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것들을 저는 분석적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레닌 공부한다고 해서 레닌을 분석 안 하고 통째로 외워서 통째로 적용하려고 하면 바보죠. 그럴 수는 없다. 레닌에서 배울 게 뭔가를 보고 비판할 게 뭔가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우리 현실 속에서의 실천에 비추어서 현실적 요구에 근거해서 그걸 재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풍요로운 평등사의 이미지, 구체적 이미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뭐 지금 어디가 좋으니까 스웨덴 좋으니까 따라가자. 요번에 완전히 망했죠. 그 노인네들 많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코로나 때문에. 뭐 그것도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 자연 면역들 그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야 되잖아 일단.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뭐 핀란드가 조금 연구 대상이에요. 그 34살? 그렇죠. 그 젊은 여성이 수장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도대체 어떤 사회인가? 참 흥미로워요. 핀란드 교육이 또 원래 유명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핀란드에 문제가 없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쪽도 여러 가지 안보 위기를 늘 겪는 것 같고, 예컨대 구소련 쪽, 독일 쪽이 상대로 맨날 그걸 뭘 해야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중국이 모델이다, 아니면 스탈린 체제가 답이다, 아니면 뭐 독일이 답이다, 이런 건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너무 순진한 것 같고, 그건. 그 각각의 모델들 아니면 이론들 속에 담겨 있는 진짜 합리적인 기스가 뭐냐. 열심히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현실에 합당한 그 미래상들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분석적 종합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뭐 그 한 예로 말씀드리면은 그 노년기의 막스가 뭐 소위 그 고타강령 비판에서 이렇게 하는 유명한 말들이 있잖아요. 이거 풍요로움이 뭐다를 얼핏 이제 이렇게 비춰주거든요. 분업의 폐해는 일단 없어져야 된다. 분업의 폐해. 그 다음에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의 그러니까 구분도 이제 필요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이 그냥 생계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아실현의 수단도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대목이거든. 그런 사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적인 그 폐해들, 그 자본주의 사회의 모반이라고 그러죠. 태어날 때 태반들이 이제 사라져가지고 이제 사회가 자기 깃발에다 뭐라고 쓰죠? 각자 뭐라고 그러죠?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게 꿈 같은 얘기지만 이게 완전히 허황된 얘기는 아닌 게 좀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막스 베버 부르주아 경제학자잖아요. 사회학자. 그 부르주아 사회학자인데 막스 베버가 뭐라고 했냐면 공산주의라는 게 그게 이미 존재한다. 어디에 존재하냐면 각 가정에 가족 단위로 가족들은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사실은 사회 곳곳에 이 돈 관계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인간관계들이 사실 곳곳에 생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 얼마든지 그건 만들어갈 수도 있고 현실적일 수도 있다.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참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청년 막스도 중요한 얘기들을 하죠. 경찰 초고에서 보면은 이른바 부인 공유제 따위를 막 표방하는 이제 조야한 공산주의 이것들을 비판하면서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사회주의로서의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그때 많아가지고 온갖 사회주의들이 있어. 진짜 사회주의. 그럼 또 진정한 사회주의 또 있잖아요. 이게 참 고라파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사회주의로서의 사회주의라는 해결주의적인 표현을 써요. 사회주의로서의 사회주의. 그러면서 그때는 그런 사회는 어때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벗어난 인간들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감수성을 풍부하게 개발하고 쭉 얘기하는 게 풍부한 감성을 모두 갖춘 사려 깊은 인간. 멋있잖아요. 그죠? 이런 인간들을 사회가 꾸준히 길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인간들을 길러내는 사회가 진짜 좋은 사회다. 그 다음에, 인간적 삶의 표현을 총체적으로 다 필요로 하는, 또, 자기 자신의 실현, 자아 실현을 필연성 내지 필요성으로 느끼는 인간들.
그건 고타학령에도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아실현을 노동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을 사회가 체계적으로 계속 만드는 사회여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에다 초점을 많이 두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때 박스가 이 자연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본질적 통일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사회. 또 자연의 참다운 부활, 자연의 참다운 부활이 이루어지는 사회. 이것도 얘기합니다. 나중에 자본론에서는 자연 문제를 많이 다루잖아요. 여기저기서. 이미 초기 단계에서도 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상들 다 어떻게 보면은 이 풍요로운 사회가 뭐냐를 얘기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풍요로운 평등사회라는 개념이 뭐 부르주아 개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막스 개념을 그냥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온갖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온갖 부류들이 사회주의 표방하고 그냥 사회주의라는 말을 고수하는 거가 이게 그냥 관료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행정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는 그나마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뭐 하도 이데올로기적으로 어목하니까 사회주의란 말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랬지만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물을 때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실질적 내용은 그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뭘 지향할 거냐 할 때는 저는 풍요로운 평등사회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사실은 근데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탁 되는 게 아니라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사회 전반이 변하면서 생산 관계도 변하고 생산력의 성격도 변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인간 자체가 변해가는, 욕구가 변해가고 레닌은 습관까지 얘기하죠. 습관 자체가 변해지는 그런 사회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막스가 생각하는 높은 단계의 공산사회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좋겠죠. 높은 단계의 공산사회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한꺼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일은 뭐냐 할 때는 처음에부터 얘기드렸던 노동자 국가다. 노동자 국가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국가 전체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이루는데 왜 정치적으로 완전히 소외되냐, 정치 권력에서 소외되느냐. 그건 민주국가가 아니다.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노동자 민중이 실제로 국가 권력의 주인인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노동자 국가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려면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할 때, 그냥 우리가 합시다 한다고 안 가진잖아요. 하려면은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래도 노동자 국가가 이러한 일을 할 거다.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이 자본주의와는 구별되는 대안 정책들, 지금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온갖 위기들이 있잖아요. 그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온갖 대안 정책들을 아주 세세하게, 근데 토지 문제 같은 책 한 권씩, 교육 문제 책 한 10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책집 한 100권 이상은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그걸 가지고 노동자 민중이 그걸 공유하면서 그걸 무기로 온갖 이데올로기 세력과 대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과정을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데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정책집들이 생산돼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진보 이론가들, 학자들이 꽤 많은 작업들을 했다고 봐요. 여기 최 선생님도 계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나름 한 가닥 하신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분산돼서는 안 되고, 이거를 진짜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들이 뭐냐를 놓고, 종합적으로 진짜 이 구상하는,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누가 하느냐 할 때, 돈 탁 주면 다 하거든요, 지금. 그거를 삼성 연구소 같은 데서는 자본의 지속 가능성, 효율성 요거를 위해서 하잖아요. 삼성 장학생 만들고 하잖아요. 국가 정책기관들, 최근에 이재명 기본소득 가지고, 아니, 기본소득이 아니라 뭐죠? 지역화폐 가지고, 지금 KDI 쪽하고 또 그다음에 조세현하고 막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재명 바보 만들잖아요. 그럴 때
그 기관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할 때, 물을 필요가 있잖아요. 자본을 위해서 일하죠. 어떤 거 뭐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빼고, 그 다음에, 그럼 대학에서 할 건가 할 때는 대학은 또 어때요? 다 취업학원으로 전락해가지고, 참 괴롭죠? 저도 대학에서. 취업도 안 되는데. 그러게 말해요. 취업도 못 시키고. 그러면서도 맨날 취업률을 제일 중요한 척도, 지표 맨날 따지잖아요. 그 지표 따질 때 취업률 따지거든요. 그 대학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물론 아주 뛰어난 분들도 있고, 연구할 그 역량도 있고, 여태까지 해오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는 안 된다. 그걸 좀 넘어서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좀 그걸 적극적으로 떠맡아서 할,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는, 저는, 그나마 노동운동이 해야 되고, 노동운동이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거대 조직 차원에서 해야 되고, 민주노총이 지금 그냥 어정청하게 매일 하나하나 터지는 일 따라가기 바빠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 안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미래 노동자 국가 건설을 위해서 정책집 만드는 거, 정책집이라는 거는 100권 이상 생산하는 작업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직해서, 투자도 좀 하고, 가만 보니까 민주노총 회원 100만이잖아요. 100만이죠. 100만 가까이 되는데, 100만이 월 회비 10,000원을 거기다 쓰면은, 아니면 다른 정치 사업에 쓰면은, 한 달에 100억이거든요. 무시 못할 세력으로 될 것 같아요. 삼성연구소만 하나, 민주노총 연구소가 그런 작업을 좀 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 원칙을 좀 앞으로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 정치 집단, 예컨대, 정의당이든, 진보당이든, 아니면은, 변혁당, 아니면은, 노동당, 녹색당까지 넣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또는 기본소득당도 넣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뭔가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겠다. 노동자 민중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는 정치 집단들이, 이제까지는 이 보수적인 친자본, 친재벌, 보수 정치권, 아니면 친자본, 친재벌, 수구, 정치권하고 일정하게 이렇게 손을 잡거나, 아니면 그 언저리에 어떻게 한번 껴보거나 하려고 주변부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정의당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다시피 한 거가 노동을 버린 부분, 노동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럼 우리 수천만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변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본류를 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 외연 넓히겠다고 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런 점에서는 이제 노동자 민중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겠다는 그 정치 집단이 노동자 중심성과 더불어서 이 노동자 국가를 이제는 앞에 내놔야 된다. 노동자 국가 만들자고 이제부터 자기들이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게 정책집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 일상에서 모든 활동에서도 노동자 국가를 향해서 움직이는 조직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매일 그냥 냉소주의, 그 다음에 주변부 그냥 맴돌기 이런 거로 끝나고 만다. 이제 그거는 제가 얘기한다고 말을 듣나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고, 그 절차로 예를 들어서 다가오는 민주노총 선거 같은 데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표도 만들고, 대표를 만들면 그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그 재반 정당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전에 심상정 대표는 보니까 지금 대표 어제도 끝났나요? 오늘로 끝났나? 아무튼 어제
예, 그 심상정 의원은 얼핏 듣기에 저도 지나가다 얼핏 듣는 얘기가 뭐냐면 친노동자 정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노동자 정권 만들자. 친노동자 정권을 만드는데 자기들이 기여하자.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노동자 국가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자. 그럼 정의당부터 해서 뭐 정의당이 지금 맛이 갔지만 정의당 당원들이 다 맛이 간 건 아니거든요. 당원들이 요구하면 또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노동자 국가 쪽으로 좀 의견을 집중해 가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노동자 내지 노동운동을 이 자본과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게 뭐 다른 싸움보다도 자본이 핵심 문제다, 현대사에서. 이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본다면은 여기와 제대로 싸우려면 그것과 적대적 모순관계에 있는 노동 운동 세력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렇다. 자기들이 그걸 원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그거는 사회 구조상 노동과 자본 간의 그런 적대 관계가 뭐 임금부터 시작해서 노동시간 온갖 군데서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에서 노동운동이 그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자. 이제 이런 관점을 놓고 보면은 이제 노동자 중심성에 대해서 싫어하는 많은 논리들이 있거든요. 뭐 그동안에 막 이렇게 우리 사회 온갖 운동들을 이렇게 장악해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 그쪽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뭐 그러면 계급 환원주의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유식하게 비판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본의 위력을 들여다봐라. 할 수 있는 거죠. 자본의 위력을 들여다보면 어디야 노동을 부차적인 거 아니면 n분의 1로 자를 수 있겠냐. 핵심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네. 이 노동자 국가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자본과 사활을 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건 자본 쪽에서 먼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뭐 얘기하자 그래도 자본 쪽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적대적으로 나올 텐데 그 싸움은 전쟁이죠 물론. 그 전쟁은 뭐 일시에 일어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그 전쟁은 치러야 될 거라고 보고 거기서 뭐 망하면은 노동자 국가 설 땅이 없죠. 그거는 장기적으로 노동자 국가를 만든 다음에도 그 싸움은 계속될 거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이제 풍요로운 평등 사회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거다. 그 현실 사회주의는 그 싸움 하다가 진 거죠,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워낙 자본주의가 아직 기세등등했고 또 내부에서 그거를 추스리고 싸울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못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진 거라고 볼 수 있고 한번 뭐 망했는데 또 뭐 얘기하냐 그러면은 참 그런 분들 참 답답하더라고요. 뭐 어디 한 대 맞고 깨졌으면 그 사람한테는 맨날 굽신겨라야 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대학 한 번 떨어지면 또 재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건 아니다. 얼마든지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 쪽으로 뭐 충분히 연구하고 잘 정리해서 진짜 새로운 대안으로 노동자 민중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뭔가 만들어 간다면 그 장관 과정이겠지. 아무튼 이게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이거 뭐 현세는 불가능하겠네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뭐 예측 불허고 이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지금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이렇게는 못 가겠다는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딴 걸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견딜 수 없게 자꾸 만들고 이러다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 암만 만들어져도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충분히 그걸 원하고 의식하고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희생도 하고 투쟁하고 효과적으로 이런 걸 못하면은 조건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뭐 대기합시다 이런 건 전혀 안 되고 뭐 그래서 은밀히 모여가지고 우리가 조직적으로 뭐 준비하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철저하게 대중화돼야 된다. 광범위하게 우리가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된다. 공유해가면서 이게 맞다라는 얘기를 자본가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라도 저는
뭐 그냥 할 수 있는 일부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제가 귀찮고 막 힘들고 그런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준비하려면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지만 이런 것도 그 하나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저도 이제 앉아 계신 분들한테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뭐라도 이 자본주의적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그런 대안사회 꿈꾸면서 뭐라도 뭐 가까이서 손에 잡히는 거.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지 절대 말고 또 자기가 꼭 뭐 중심 위치에 서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합시다 하는 생각합니다. 그 제목이 꿈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목에.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 작품이 그 세르반테스의 그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 진짜 민중문학으로 아주 최고본 것 같더라고요. 그 고전으로. 근데 그건 또 뮤지컬로 이렇게 만든 것도 있죠. 나만차의 사나이. 그래서 뭐 소피아 로렌이 주인공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노래 나오잖아요. 그 불가능한 꿈이라는 노래 나오는데 그 유명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디 뭐 일본 TV에 그 광고로도 나오더라고요. 광고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수들이 불렀어요. 뭐 도밍고 이런 사람들 부르고 그 불가능한 꿈이라는 노래 저는 못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의 그 가사 중에 몇 가지는 아주 참 그 인상 깊어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왜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게 기사의 소명이죠. 기사라는 게 뭐냐 했더니 불가능한 꿈을 꾸는 거다. 그다음에 정의를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가는 거다. 그다음에 무적의적, 그러니까 무적의적이라는 거니까 무시무시한 적, 뭐 무시무시한 무적의적과 맞서 싸우는 거다. 지칠 대로 지쳐도 다시 일어나는 거다. 근데 여기에 그 뮤지컬 영화에서는 그 돈키호테가 아주 해괴한 꼴로, 그러니까 그 기사도의 시대착오적이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그 작품인데, 그 거기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 노래를 막 불러대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희극이 되는데, 그 영화가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나중에는 그게 바로 인간이 사는 방식이다.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 하는 그런 거로 전환되죠. 그래가지고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뮤지컬도 참 잘 만들었어요. 그 일종의 혁명적 낭만주의 같은 그 분위기를 만들어요.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거 합시다.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고 가능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더라도 좋은 거 찾자. 좋은 거 만들어 가자. 그러면 이제 어느새 가능해진다. 그런 얘기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 어느 쪽이 얼짱각도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쪽이죠? 모르겠어요. 사모님 보세요. 그쪽이 더 얼짱각도 같아요.